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어저께로서 홍콩이 11주째 지금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죠. 중국을 둘러싼 여러 환경이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군사력도 동아시아에 엄청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그 모든 것이 다 미중 전쟁에 걸려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예, 첫째, 북한의 운명도 미중 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 해방시킬 수 있냐 없냐, 이거는 결국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개입 의지를 미국이 꺾을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북한의 운명이 미중 전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간첩 종북 친북의 운명, 또 국내 수구 기득권의 운명도 미중 문명 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문명 전쟁이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든가,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체되든가, 아니면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가,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뒤로 펄쩍 물러나가지고 빠른 속도로 자유화,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밟으면 완차이나가 유지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개기면 결국 중국 자체가 해체되겠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제가 언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짚을 텐데,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농촌에 기반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농민 게릴라 투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20세기 급진운동 역사상 최초로 농민 게릴라 투쟁을 좌파와 결합시켜서, 좌파 사상과 결합시켜서 성공시켜낸 모델이 중국 공산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이 자유화되는 것은 홍콩에서 보듯이 도시에 기반해서 자유화가 됩니다. 자,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미래 역시 이 미중 문명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미중 문명전쟁을 세게 밀어붙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강도로 가면, 그리고 그게 장기화되면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이 미중 문명전쟁을 더 밀어붙일 힘이 없다. 그래서 중간에 적당히 중국과 타협하고 북한 김일성 영생교와 타협해서 북한 김일성 영생교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뭐 이런 이상한 조식으로 나가게 되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깨집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홍콩의 분투 역시 미중 문명전쟁에 걸려 있겠죠. 미중 문명전쟁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홍콩인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신강 위구르 인의 분투 역시 미중 문명전쟁에 걸려 있겠죠. 미중 문명전쟁의 기운이 활발하면 신강 위구르인들 역시 아무리 고난을 겪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갈 겁니다. 대만의 자유 내지는 대만의 독립 역시 미중 문명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지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든가, 아니면 중국 자체가 해체되든가, 이런 용광로 속에 중국이 갇혀버리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대만이 자유 독립을 향해서 굳세게 나아가게 됩니다. 의외로 이란의 신정체제 역시 미중 문명전쟁에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평균 국민 연소득이 8,000달러가 넘고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전체 국가 GDP로 이미 G2를 달성한 나라 자체가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용광로 속에 질질 끌려 들어가서 국가가 해체되든지 아니면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해체되는 그러한 결과를 이란의 아야톨라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신정체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부패 좌파 체제 역시 미중 문명전쟁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하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의 양대 그 떡은 뭐냐면 하나는 콜롬비아 마약 운반 비즈니스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석유 같은 산업을 국유화시키면서 나오는 떡고물입니다. 그러나 미중 문명전쟁이 저렇게 붙어 나가면은 미국 보수혁명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져 가지고 일단 마약 자체도 엄청나게 단속되고 양이 줄 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마두로 정권이 어디 가서 바깥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더러 베네수엘라가 지금 금융제재 이런 거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 수출 대금을 러시아에서 좀 대행해서 해줄 수 없냐라고 애걸복걸했다가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중 문명전쟁이 더 살벌하게 더 엄격하게 진행되면 누가 감히 나서서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려고 들겠어요. 심지어는 마약 카르텔조차도 콜롬비아 코카인 카르텔조차도 좀 곤란하더라도 미국에 진짜로 미운 털 박힐까 봐 그 마약 운반 노선을 베네수엘라를 안 쓰고 다른 노선을 더 보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의 핵심에 들어있는 게 미중 문명 전쟁입니다. 자, 언뜻 보면 특히 백모가 그렇게 많이 떠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뭐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잘 미중 문명 전쟁을 잘 풀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조뱅설전에서 소개했듯이 이 트럼프가 트위터로 시진핑 취업한 거 보세요. 8월 15일 날 우선 I know President Xi of China 하고 한 방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바로 또 if President Xi 하고 한 방 때렸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옮겨보면 백모 스타일로 그런 단어를 써서 옮겨보면 나 진핑이 잘 알아. 걔는 지 백성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갖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야. 어려운 과제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지. 홍콩 문제를 신속하고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런데 진핑아 한번 볼까? 이게 G1 그 대통령이 G2 국가 주석한테 남들이 다 보는 트위터로 삑 하고 날릴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조롱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저렇게 되면. 트럼프가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짓인데 어쨌거나 저런 거 보고 아마 외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보도 듣도 못한 초식입니다. 두 번째 트위터는 더 가관이죠. 진핑이가 홍콩 시위대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직접 만나기만 하면 홍콩 문제는 모두가 행복한 문명적 방식으로 해결될 거야. 나 그거 굳게 믿어. 한마디로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 사람들한테 당신들 뒤에 미국이 있고 세계가 있고 문명이 있다. 어렵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지능적으로 투쟁해 나가세요. 이 소리가 됩니다. 저게.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중국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염장 지르는 소리죠. 자,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를 보면 아 미국이 정말 미중 이 문명 전쟁을 엄청나게 지금 자신감을 얻고 잘 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고 실제로 백모도 그런 문맥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복병이 많습니다. 그 사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7월 31일 날 미 연준의 이자율이 2.5%에서 2.25%로 0.25% 낮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미 연준과 트럼프 사이에 알력이 심해요. 트럼프는 계속 낮춰라. 왜냐하면 저 미 연준 이자율 2.25%가 정상적 경제에서도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2에서 3% 사이가 정상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0.25% 더 낮춰도 여전히 아주 정상적 수준이라고요. 저게 몇 년 전에 비하면 불과 4,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입니다.
2008년에 미 연준 이자율이 0.25%로 낮아졌습니다. 사실상 0%죠. 저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리만 브라더스 그 국제 금융공황 때 퀀티테이티브 이징 통화 공급 대량 공급 막 부도가 나서 자빠지니까 금융 허브부터 그거 막기 위해서 막 돈을 찍어내서 뿌려줬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자율을 0.25%로 그때 낮췄었어요. 2008년에. 그 수준이 7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이 돼서야 불과 4년 전이죠. 4년도 만으로는 4년도 아직 안 되죠. 그때가 돼서야 0.5%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서 불과 지난 한 2년 사이에 2018년 12월 18일 작년 말에 2.5%를 찍고 그리고 나서 0.25%를 뺀 거예요. 올해 7월 31일 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왜 연준에 대고 너희 나 골탕 먹일라 그러지 말고 빨리 이자율 낮춰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실물 경제, 진짜 경제 무슨 이거는 크게 침체가 안 되고 있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다우존스가 지난 주말 금요일 날인가에 현지 날짜 기준 1.2% 상승해서 25,886을 찍었는데 그러면 다우존스 올라간 거냐? 아닙니다. 지난주 한 주만 보더라도 1.53% 하락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새 월스트리트 저널이 피터 나바로의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계속 중포를 쏘고 있어요. 피터 나바로가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아저씨인데 이 중국을 쥐어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 미중 전쟁의 마쿠 설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 보좌관이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요새 트럼프를 엄청 공격합니다. 보고 있으면 살벌해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중 문명 전쟁에 대한 이 피로감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대변을 해주는데 연일 트럼프를 맹공합니다. 7월 15일 날에는 트윗질로 정치를 저급하게 타락시키고 있다. 뭐 우리 저기 조중동 논조죠. 그 다음에 6월 20일 날에는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쌈질이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 15일 날에는 나바로는 중국 인민일보 스타일의 선동가이며 경기 침체를 자초하고 있다. 아까 소개한 그 글입니다. 6월 19일에는 틀딱스런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게 사설이었을 텐데 사설 제목이 살벌해요. 너 뭐 하려고 재선 나왔냐? Re-election for what? 그렇게 취업했어요. 그 다음에 6월 30일에는 외교에서도 본인의 개인 외교와 쇼맨십만 찾고 있다. 그렇게 팼고요. 7월 17일 날에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은 힐러리의 추문과 다르지 않다. 이게 황당한 얘기인 게 뮬러 특검 보고서 다 나오고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 그게 민주당 힐러리 진영에서 자가 발전한 거다라는 게 밝혀진 후에도 그게 마치 사실인 양 바로 이렇게 씹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8월 9일에는 지난 8월 9일에는 나바로는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중국 인민일보에 감히 비유했다. 이렇게 씹었고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게 보수적 신문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랑 저렇게 각을 세우고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까지 키워졌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이 스티브 배넌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회사 미국 코퍼레이트 아메리카와 월스트리트 머니 그러니까 미 금융계의 투자에 의해서 중국이 저렇게 큰 거다. 중국이 저렇게 괴물이 된 거는 저 괴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중국에 대해서 강공을 피고 있는 매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걸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딥스테이트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수구 꼴통 기득권들.
여기에는 핵심이 뭐냐면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 및 금융사가 디글디글하다는 그 사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전쟁의 시간이 끌면 끌수록 미중 문명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요. 월스트리트저널 트럼프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 씹지 않았었거든요. 엄청 씹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 논조를 보면 엄청 씹고 있다고요. 앞으로 저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양보를 좀 했죠. 원래는 9월 1일부터 지금 2,500억 달러 플러스 나머지 남아있는 3,000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다가 그중에 절반만 10% 때리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그 문명 전쟁이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자, 이걸 과연 트럼프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미중 문명 전쟁을 지금과 같은 강도 혹은 그보다 약간 더 센 강도로 계속 조여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인류의 문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트럼프가 아직 안 쓴 카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카드냐? 북한 급변사태 카드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제가 보기엔 미중 문명 전쟁을 더 확실하게 조여나가려면 확실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 전기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모티브, 유일한 전기가 될 수 있는 그 소재는 북한 급변사태밖에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홍콩을 얘기합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유혈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나 착각입니다. 왜냐? 중국이 절대로 본격적인 유혈 사태 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시위경찰이 몰려가지고 총기를 한두 방 발사한다. 이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지금 셴젠에 모여있는 중무장한 장갑차로 중무장한 그런 물리력을 투입해서 홍콩에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을 학살하는 그런 유혈 학살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홍콩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시위 이거를 장기화 정례화 시켜서 홍콩을 해방구로 표류시켜 갈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런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 해방구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8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시위하려는 학생들 대규모로 잡아넣으려는 그런 멘탈, 당연히 시위가 좀 더 거칠어지니까 대규모로 잡아넣게 되죠. 그런 멘탈을 대표하는 그런 사법계의 건축물이 바로 지금 서초동 법원청사와 검찰청사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법원이 저런 식으로 아주 효율화된 고층 빌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저렇게 고층화된 아주 효율적인 법원 건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효율적 프로세싱을 뜻하거든요. 왜 효율적 프로세싱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많이 잡아넣을 수 있다 이거지 필요하면. 그 멘탈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법은요 원래 보수적인 거거든요. 제가 건축계에 있질 않아가지고 전 세계 대법원 건물 쫙 사진을 모아서 보면 우리나라 대법원 건물이 아마 제일 고층의 제일 효율적인 제일 현대식 건물일 겁니다.